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2,000건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보유세 부담이 좀 커질 우려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강남권 등 이 고가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세제 개편안이 낳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들, 이로 인해서 실수요자들은 과연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이 시장 변화 흐름에 따른 대응 전략들 꼼꼼하게 세우고 싶으신 분들 오늘도 역시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02-2638-3961번, 서울전화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부동산 가이드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마치 입추 매직을 이분이 들고 나타나신 것 같은 느낌이네요. IM 부동산의 정재엽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IM 부동산 연구소의 정재엽 소장입니다. 지난주 이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발표될 공급 정책까지 같이 함께 이제 봐야겠지만은 물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이제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방송을 통해서는 이 세제 개편안의 후폭풍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가져온 부동산 시장에 불어올 이 후폭풍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저희가 하나씩 유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부동산 전략들 좀 체크해보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활용해보시면 좋을 자리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네, 오프라인 세미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현재 현 상황에서 봤을 때 투자할 수 있는 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 빌라 투자 밖에 없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토지도 걸려 있고 금액 자체도 워낙 높아져 있기 때문에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오피스텔 수익형 시장도 현재로서는 조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개발 투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세미나를 통해서 또 소액부터 조금 이제 금액대가 있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꼭 이제 사전에 예약하신 다음에 방문해서 그 세미나 들어주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네, 예산에 맞춰서 다양한 전략들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께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예약 문의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안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이슈 이야기부터 한번 펼쳐볼게요.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되고 난 후에 후폭풍 거세지고 있다라고 또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일단 지난 8월 3일이죠. 8월 3일에 2026년도 세제 개편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금융이든 소득이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고요. 물론 이 개편안 특히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죠. 일단 이 관련된 이 개편안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지금 시청자분들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하게 이러이러한 개편안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법안을 읽어 드리기보다는 이 이후에 어떠한 이 후폭풍이 이제 발생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사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이 세제 개편의 이제 주요 굵직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실질적인 이 증세 정책입니다. 앞서 이제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금융, 대표적으로 ISA 계좌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전반적으로 다 축소가 되면서
뭐 이제 다주택자든 뭐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뭐 실수요자든 또는 뭐 그냥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든 전체적으로 이제 증세가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실거주 위주의 세제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몇 달 전부터 계속 예고가 됐던 상황이죠. 소위 비거주 1주택자, 그러니까 이제 1주택을 소유하고는 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뭐 투자성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직장이든 교육이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본인은 다른 집 살고 본인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집은 뭐 세를 주고 있는 뭐 이런 이제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한 이 세금 혜택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뭐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실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그런 구조로 이제 개편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뭐 보유세 관련해서는 대부분 주택 수를 기준으로 많이 나눴죠. 주택 수를 기준으로 많이 나눴었는데 지금 이번 개편안을 통해서 주택 수보다는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세금적인 부분이 많이 이제 나눠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제 이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 주택 가액 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한번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해서 어떤 식의 이제 그런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세제 개편안의 뭐 가장 큰 골자는 증세 정책일 거고요. 여기에다가 실거주 위주의 세제 개편이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이제 임대를 준 집주인들이 직접 자기 집으로 내가 입주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좀 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더 사라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소장님? 네, 맞습니다. 일단 실거주 개편으로 많이 이제 개편이 되었죠. 자, 그게 이제 양도세 관련된 부분인데 현행 양도세 제도를 이제 보면은 이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입니다. 거주에 대해서 연 4% 해서 이제 10년 동안 최대 40%, 그다음에 보유 연 4% 최대 40%까지 해서 총 80%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소위 이제 줄여서 장특공이라고 얘기하죠. 이 80%의 장특공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었는데, 자, 이게 개정이 되면서 보유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2027년도, 28년도까지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줄어들다가 2029년도부터는 보유에 대한 이 장특공이 0%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유만 한 거 가지고는 장특공을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보유에 대한 부분이 전부 거주로 넘어간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의 보유 40%, 거주 40%로 나눠졌던 게 보유는 0%, 거주는 80%로 이렇게 이제 바꿔졌다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뭐 양도세뿐만이 아니고 보유세에 대한 부분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발생될 문제가 당연히 이 전월세, 특히 이제 월세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기사 한번 보시면은 강북 20평대도 월세 300만 원 시대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세제 개편의 전월세난이 더 거세지나라는 이제 내용이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이 보유세에 대한 부분이 점점 높아지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금이라는 거는 집주인한테 세금을 매기게 되면은 이 집주인이 온전히 본인이 다 부담을 하냐,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뭐 흔히 이제 경제학에서는 조세 전가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기름값 생각해도 뭐 유류세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정유사에서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소비자, 우리가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는 가격이 올라가듯이 주택에 대한 주택에 대한 세금이 보유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 집주인은 이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월차임, 이제 소위 이제 월세죠. 월세를 더 전가시키게 됩니다. 물론 시장 상황상 100% 조세 전가가 일어나진 않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전세를 놓고 있는 집이라고 하면은
이 전세에다가 뭐 뒤에 이제 월세를 뭐 갱신할 때 월세를 뒤에 붙인다든지 그런 이제 소위 반전세로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전세만 놓고 있어봤자 사실 실익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뭐 자금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다 월세로 전환을 하는 거죠. 자, 월세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게 된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전세 매물은 대부분 다 많이 이제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월세 금액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런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전체적인 부동산 세금을 봤을 때 이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부동산 세금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 당연히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앞서 이 양도세 부분에서 거주에 대한 요건이 굉장히 강화가 됐죠. 사실상 거주로 인해서만 이 양도세 장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결국 어떻게 하느냐? 거주하려고 들어가겠죠. 만약에 내가 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팔기 몇 년 전부터 내가 팔 생각이 있고 결국은 이제 팔긴 할 테니까요. 이제 팔 때쯤 되면은 무조건 거기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입주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공식화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나온 기사가 무너진 전세 4년 보장, 집주인 전화 두려운 세입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이제 임대차 3법 하면서 2+2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은 2년만 거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년 더 거주가 이제 보장되는 이제 그런 이 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갱신하는 2년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한다라고 하면은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집주인은 이제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거주를 해야 되고 거주하기 위해서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세입자 입장에서는 거주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더 문제는 지금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위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이 세입자들은 결국 다음 집을 찾으러 떠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아파트,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토어제가 걸려 있죠. 자, 토어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집을 이제 새로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은 모두 실거주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 임대 매물이 공급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 실거주하다 보니까 새로운 이 뭐 전세든 월세 매물이 공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살고 있는 임차인마저 쫓겨난다라고 하면은 결국 전월세난이 훨씬 더 심화될 것이다. 라는 게 일단 시장에서 보는 1차적인 이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029년부터는 이제 장특공 혜택이 개정이 되면서 거주가 아닌 보유에 대한 세금이 이제 늘어난다라는 거겠죠. 여기에다가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양도세일 겁니다.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집주인들이 자신들이 이제 거주를 선택을 하면서 세입자들을 내보내게 된다라면은 이제 전세 대란이 또다시 일어날 것이고 전월세 시장 중에서 특히 이제 월세 상승이 또 뚜렷하게 지금 현재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시장이 좀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동안은 똘똘한 한 채에 굉장히 집중됐던 수요가 이제는 좀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한 한 채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이 수년간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공식은 바로 똘똘한 한 채죠. 자, 이 똘똘한 한 채. 어쨌든 우리 이 부동산 세제에서 1주택에 대한 이런 보유세든 뭐 양도세든 여러 가지 혜택이 많다 보니까 내가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단 가장 좋은 한 채, 강남이죠. 강남의 한 채를 묻어두는 게 일단 자산을 방어하는 데 가장 큰 기준점이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똘똘한 한 채라는 이 부동산 투자 전략이 몇 년간 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 공식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면은 주택 수 그러니까 이제 뭐 다주택자에 대한 뭐 이런 이제 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전부 다 주택 가액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내가 이 한 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높아져 버리면은 세율 자체가 굉장히 높게 적용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세금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이 커지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덜 똘똘한 한 채,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덜 똘똘한 한 채로 많이 이제 옮겨가고 있다. 세금 부담이 적다 보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강남 서초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으나 이 마용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한강 벨트로 보는 거죠. 자, 이쪽에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자, 이게 기존에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아파트 시장이 양극화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은, 자, 기존의 매수와는 거래가 이제 활발했던 곳은 초고가 시장. 왜냐하면은 어쨌든지 간에 강남이라든지 뭐 25억 이상 같은 경우 사실상 대출이 거의 안 나온다, 아예 안 나온다라는 수준으로 이제 볼 정도였다 보니까. 집을 살려고 하는 현금 부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어차피 똑같이 이제 25억 이상은 어차피 대출이 2억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뭐 30억짜리든 40억짜리든 50억짜리든 대출에 대한 컨디션은 똑같은 거고, 이미 현금으로 그 정도 살 수 있는 사람은 50억 있는 사람이 50억짜리 아파트 산다기보다는 뭐 100억 가까이 있는 70억, 80억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다 보니까 이왕 살 거면은 가장 비싼 초고가 아파트를 사겠다라는 식의 이제 이런 수요층과, 그게 아니면은 정책적인 이런 대출이 활용을 가능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0억에서 15억 정도 되는 이런 이제 중저가 아파트 시장, 대출을 많이 활용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양극단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 20억에서 한 30억 정도 되는 중고가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외면받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앞서 얘기한 덜 똘똘한 한 채, 이러한 이 현상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소외받고 있던 20억에서 30억대 시장이 좀 더 이제 활발하게 거래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새 집값이 0.39%나 올랐다라는 이제 기사 내용도 있고요. 자, 그리고 마용성뿐만이 아니고 중랑구, 중구,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뭐 중하급지라고도까지 이제 표현될 이제 그런 이제 지역에서도 어떻게 보면 덜 똘똘한 한 채로 해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고, 실제로 중구 같은 경우에는 0.54%,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0.52%나 상승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지도로 해가지고 좀 더 이제 보면은 기존에 이제 집값을 이제 많이 이끌고 있던 뭐 서초, 강남, 그리고 송파,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강남 3구죠. 이 강남 3구가 이제 집값을 많이 끌고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세금 폭탄이죠. 이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강남보다는 마포, 용산, 성동, 뭐 그리고 광진, 뭐 강동까지 이 한강벨트 지역이 조금 더 집값 이제 한강벨트 지역으로 사람들이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성북구, 뭐 중랑구, 뭐 이제 강북 쪽까지 여기도 지금 이제 눈길이 많이 쏠리고 있다. 얼마 전에 뭐 장위 뉴타운에서 8세 타입이 20억 개 거래가 되었다라고 해서 큰 화제가 될 정도로 강북도 지금 옛날 이제 강북이 싸다라는 거는 이제 옛말이 됐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 강남 3구에서 진행되었던 이 집값 상승세가 이런 식으로 주변으로 더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초고가 주택보다 중고가 주택, 그러니까 마용성이나 한강벨트 지역, 또 서울 외곽 지역으로 이제 수요가 좀 쏠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런 정책이 고령층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키울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너무 슬픈 표현인데요. 21세기 고려장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거는 저희가 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21세기 고려장이다라는 이제 표현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자,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세제 개편안 중에서 양도세 이 특례에 대한 부분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만 65세 이상 수도권 소재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그러니까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집을 팔고 비수도권 지역, 지방이죠.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양도세를 50%까지, 한도는 5억 원입니다. 50%까지 감면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고령층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을, 부동산 자산을 조금 유동화시키면서 좀 지방으로 좀 이제 인구를 분산하려는 이제 그런 이제 의도로 요런 이제 세제 혜택을 준다라고 이제 의도를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65세 이상 이제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집을 팔고 그냥 지방으로 가라라는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부동산 시장 부동산 정책을 논할 때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은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은퇴한 고령층. 자,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현금 흐름이 없고 뭐 이제 별도의 지속적인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이런 은퇴한 고령층이 과거에 집값이 쌀 때 뭐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지역이 주로 해당이 되겠죠. 옛날 20년, 30년 전에 굉장히 강남의 집값이 쌀 때 들어오신 분들,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이제 예전에 들어왔던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을 뿐인데 집값만 계속 이제 올라와 준 케이스겠죠.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어쨌든 뭐 최초에 일단 자산 자체가 현금 흐름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근로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세 많은 고령층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 서민으로 볼 것이냐, 어쨌든 간에 강남의 집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수억 원, 수십억 원의 자산을 깔고 앉아 있는 이 부자로 봐야 될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논란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번 정책 자체가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이 세금 부담을 굉장히 늘렸죠. 세금을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근로소득 뭐 이제 계속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 세금 부담을 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세율을 굉장히 높인 다음에 세금 부담을 할 수가 없으면, 세금을 낼 수 없으면은 팔고 지방으로 가라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인식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은퇴한 고령층을 겨냥해서 이제 서울에 집 팔고 세금 못 내니까 서울에 집 팔고 지방으로 떠나라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21세기 고려장이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조금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정책 중에 하나라서 좀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받아들이기에는 이제 감당되지 않으면 서울을 떠나라 이 말인가라고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국회에서 실제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이게 굉장히 뭐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게 보면은 결국 이런 이제 개정안 자체도 이 결국 법안 통과, 물론 시행령으로 개정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법안 통과가 주요 이제 메인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다수석이죠. 이제 180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프리패스로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은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가지고 주식시장 굉장히 폭락했죠. 주식시장이 폭락한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뭐 지금 많이 이제 논의되고 있는 ISA 계좌까지 이런 이제 서민층에 영향이 많이 주는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이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럽다라는 이제 표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짜 두려움을 떨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좀 걱정이 많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자, 이게 2024년도에 진행되었던 총선 결과입니다. 자, 보시면은 민주당이 37석이고 국민의힘이 11석으로 사실상 민주당의 압승으로 이제 끝난 총선이었죠. 자, 이 다음 총선이 2028년에 진행되게 됩니다. 자, 2028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나온 세제 개편안이 뭐 정상적으로 통과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2027년도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2027년도에 일단 한 차례 뭐 재산세든 종부세든 고지서를 한번 받아든 이 유권자들이 이제 2028년도에 이제 총선 어떤 당에다가 표를 찍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에 얼마 전 지방선거 있었죠.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공감 가실 겁니다. 자, 소위 이 집값이 조금 비싼 상급지라고 표현되는 이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오세훈 시장을 찍었습니다. 특히 집값이 조금 이제 비싼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부분이 크다 보니까 이 서울시장 결과를 본 이런 이제 서울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당 이제 후보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송파라든지 뭐 강동, 아까 얘기했던 뭐 마포, 뭐 이제 성동, 뭐 광진, 영등포까지 이런 식으로 소위 집값이 조금 이제 비싼 지역에 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런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가면은 다음번에 자기는 떨어진다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뭐 지난주에도 뭐 민주당 내부적으로 뭐 이런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뭐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다수의 민주당 이제 국회의원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러한 이제 정책에 대해서 조금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법안 통과는 뭐 일부는 수정될 수 있겠지만은 큰 틀은 유지되면서 이제 통과되지 않을까? 뭐 일단 그렇게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수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여당이지만 여당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도 그렇지만 시장 자체에서도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죠. 앞으로 이제 법안 통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전략을 달리해야 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이런 부분도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든든하게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그렇다면요,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된 세제 개편안 지금 딱 일주일이 됐습니다. 이 개편안으로 인해서 향후 시장은 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 부분도 예상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지금 이 세제 개편안 요걸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집값은 절대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뭐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많이 봤듯이 세금만 가지고는 집값을 절대로 못 잡을 겁니다. 이게 만약에 세금 가지고 요거 가지고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고 정말 정부에서 판단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정말 오만한 이제 판단이다라고 이제 보여줄 수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나온 세제 개편안만 가지고 보시면 안 되고 이번 주 뭐 늦어도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이 공급 정책까지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최근 이제 기사 많이 나왔었는데 뭐 대통령께서 이 부동산 정책 관련된 이제 많은 이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에 대한 이 공급 대책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수도권에 어떤 공급 정책이 나오느냐, 정말 이제 공급 물량이라든지 공급되는 지역, 많은 이제 사람들이 수요층이 원하는 중심지가 돼야겠죠. 이제 서울 중심지에 얼마나 좋은, 얼마나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느냐, 얼마나 또 실효성 있게 나오느냐, 이 부분은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고요. 자,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런 좀 전에 이제 지난주 발표되었던 세제 이런 개편안도 조금 힘을 받아서 긍정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나올 공급 정책이 뭐 실효성 없이 또 이제 뜬구름 잡는 그런 느낌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정책이 얼마나 잘 나올지 이 부분을 가장 핵심적으로 체크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세금만 가지고는 부동산 집값을 잡기에는 이제 역부족일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죠. 이 공급에 대한 정책까지 함께 봐야 된다라는 건데 공급 정책이 실효성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좀 바뀔지 더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실수요자들이나 이제 투자자들의 희비도 좀 엇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제 개편안이 가지고 온 후폭풍 꽤나 큽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공급 정책, 곧 발표가 될 공급 정책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기다린 다음에 그 후에 또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전략들을 잘 챙겨 가셔야 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세금 부분은 사실 이야기를 나눠도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요 아무래도 저희 방송 중에 좀 해결이 다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자리 함께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 통해서 주제와 날짜, 시간, 장소 나가고 있는데요. 8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양재동 인근에서 진행이 되니까 이 부분 메모를 해두셨다가 예약 후에 참석하셔서 이번 세제 개편안이 되었든 앞으로 부동산의 흐름이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점검이든 궁금한 이야기를 한번 다양하게 나눠보시면서 전략들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예약 문의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참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른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하나씩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궁금증들 하나씩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668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보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공급 효과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훨씬 더 많이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재개발은 세대 수가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재개발 사업이 위축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관련된 궁금증, 고민이신 건데 어떻게 보면 걱정이신 겁니다. 사실 이 서울 전역에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돼서 그로 인해 공급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말로 인해 재개발 사업이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신 건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질문 주신 부분을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공급 실효성. 자, 공급에 대한 이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이다라고 하면은 많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중간에 멸실되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다 허물고 그 다음에 더 높게, 더 크게 해가지고 새로 이런 이제 짓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에 있는 가구 수가 멸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소위 예를 들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든 이제 공사를 한다라고 치면 아파트 짓는 데까지 요즘에 한 4년 정도 걸리죠. 자, 이 4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실제로 그동안에 멸실되어서 나오는 가구들 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일단은 이제 시장에 좀 혼란이 생긴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공급에 대해 이제 실효성이 일단은 첫 번째로 떨어진다라고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많이 이제 사실 이제 대통령이 얘기한 그런 이제 큰 부분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더라도 가구 수가 줄어든다.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은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공급을 하는 이유가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데 가구 수가 줄어든다. 사실상 재건축은 늘어날 수 있는데 재개발은 오히려 줄어든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자, 재건축을 한다라고 이제 예를 들면은 기존에 1000세대짜리 아파트가 있죠.
자, 얘를 재건축하면은 뭐 한 1200에서 한 1500 정도까지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아파트 1500세대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뭐 500세대 늘다 보니까 뭐 꽤 많이 늘어나는 이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거는 자, 재개발을 이제 진행을 하면은 자, 주택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00세대를 허물고 재개발을 한다고 치면은 나중에 아파트 뭐 한 2000세대는 만들어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순수하게 증가되는 물량을 보면은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일반적인 그런 논리죠. 자, 그런데 대통령이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자, 이 주택입니다. 주택이다 보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00세대라고 치면은 1000집밖에 없습니다. 가구 수가 이제 1000가구가 있는 거죠. 자, 1000세대가 이제 1000가구가 있는 건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1000세대가 있으면은 여기에 뭐 1500일지 2000일지 이제 굉장히 많은 가구 수가 들어서 있는 겁니다. 왜냐? 자, 재개발 이런 거 이제 숫자를 이제 책정할 때 다가구 뭐 또는 단독 얘도 다 한 세대로 책정이 되는데, 자, 다가구라든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반지하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쪽에서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한 집에 뭐 10가구, 뭐 진짜 7, 8가구, 뭐 10가구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구 수로 따졌을 때는 이렇게 이제 늘어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서 대통령이 조금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제 공급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어쨌든지 간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이런 요소가 굉장히 크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중구인가요? 이제 그쪽에서 이제 구청장이 또 전면 재검토하겠다라는 이제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자, 아무튼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많이 줄어드는 이제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건 너무 1차원적인 그런 조금 이제 생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가구 수가 줄어들 수 있다. 이제 그거는 저도 이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은 결국 주거 품질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이제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반지하든 원룸이든 뭐 이런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저품질의 주택을 여러 채 이제 쪼개서 공급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당연히 이제 그렇지 않죠. 이제 한 채를 지어도 굉장히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주거 환경을 좀 개선시켜주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은 주거 품질은 이제 굉장히 낙후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자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멸실되는 가구로 인해서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될까 싶어서 제 생각에는 조금 이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얘기한 것 같은데, 실제 뭐 최종적으로 주거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재개발 재건축 정책은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되기 때문에 뭐 대통령의 발언은 뭐 이런 의미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위축될 일은 당분간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당분간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게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상황 자체가 또 그렇게 흘러가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상담 내용 도움되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자 바로 만나보시죠. 4440님께서 보내주셨고요. 황학동 재개발 오피스텔 투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역이 여러 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구역이 좋은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황학동, 중구죠. 이쪽에도 이제 재개발 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쪽보다 조금 소액이다
좋다라고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구역이 또 나눠져 있나 봐요, 소장님. 어느 구역이 좋은가요? 네, 황학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재개발 보면은 뭐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뭐 1, 2, 3, 4, 5, 6, 7 구역, 뭐 이제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뭐 A, B, C 구역 이런 식으로 구역이 여러 개 나눠져 있는데 황학동은 조금 다른 게 대부분의 이런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주민들이 임의로 나눈 이제 그런 부분인데 황학동 같은 경우에는 이 구청 차원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일환으로 이제 구역을 공식적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제 일단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체 6개 구역으로 현재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어떤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은 자, 일단 첫 번째 여기는 특별계획구역, 가능구역. 이제 특계 가능구역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자, 특별계획구역 가능구역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조금 더 이제 내려와서 여기 이제 시장 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이제 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얘가 특계 1, 특계 2, 특계 3, 특계 4까지 이렇게 특별계획구역이 4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는 그냥 이제 지구 단위 이렇게 해가지고 총 6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제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뭐 특별계획구역 같은 경우에는 황학동 투자를 많이 알아보셨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제 그런 단어인데. 뭐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모아타운이든 신속통합이든 뭐 도심복합이든 뭐 이런 식으로 재개발이 직접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역은 아니고요. 그냥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구청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에서 뭐 용적률이라든지 높이 이런 식으로 규제를 조금 완화하면서 재개발을 하기 위한 이제 좀 판을 깔아줬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별계획구역이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 재개발이 확 뭐 시작된다. 이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각 구역 중에서 어디가 이제 좀 낫냐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오피스텔, 소액 오피스텔 투자를 생각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뭐 이제 일반적으로 나중에 재개발되어서 아파트 받고 뭐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뭐 특별계획구역 가능구역이라든지 특계 1, 2, 3구역 여기는 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 지도상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특계 가능구역은 가운데 황학동 만물시장 있고요. 특계 1, 2,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중앙시장이 중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재개발 이런 투자할 때 굉장히 많이 듣는 게 있죠. 상가 비율 높으면은 재개발하기 힘들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특히 가능구역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시장, 여기도 시장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중간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아파트 만드는 재건축, 재개발은 솔직히 조금 힘들지 않냐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특계 1, 2,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시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부분, 뭐 시장까지 포함해서 재개발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마 계획관 잡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특히나 이 특계 1, 2,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시청자분께서 투자를 조금 이제 생각하시는 소형 오피스텔은 사실상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지역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황학동 뭐 물어보시는 이제 투자 생각하시는 뭐 이제 분들이 뭐 시청자뿐만 아니고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 특계 가능구역이라든지 특계 1, 2, 3 요렇게 4개 구역은 뭐 가능하면은 뭐 이제 제외하고 보셔라라고 일단은 많이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좀 많이 현재 좀 추천하는 부분이 당연히 특계 4구역이긴 합니다. 자, 여기 특계 4구역이 원래는 특별계획구역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특별계획구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X천원 특계 가능구역부터 특계 1, 2, 3구역 여기까지만 원래 특별계획구역으로 잡혀 있었는데
처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이제 특별계획구역까지 발표가 되다 보니까 여기 4구역에 있으신 분들도 어쨌든 특별계획구역으로 포함이 되면은 뭐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높이 상향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동의서를 걷고 이제 중구청에 제출해서 특계 4구역으로 일단 지정을 받았고요. 특히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된 이제 구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계 4구역을 일단 1차적으로는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을 드리는데 당연한 게 이 특별계획구역으로 편입이 되고 진행이 되면서 금액 자체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죠. 일단은 황학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뭐 어떠한 뭐 이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뭐 이제 좀 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지역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역에서는 투자금 자체를 굉장히 낮게 가져가야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내가 뭐 중장기적인 투자처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소액으로 묻어둬야지, 내가 여기 지금부터 큰 자본을 넣어둘 것 같으면은 오히려 다른 지역에 조금 이제 속도가 좀 더 빠른 지역에 눈 돌려서 이제 갈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특혜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특별계획구역 지정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투자금이 기존 대비해서 2배, 3배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뭐 조금 자금력이 있고 또는 이 구역 내에서 발품을 잘 팔아서 조금 싼 매물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추천드리긴 한데, 여기에 2억, 3억까지 투자할 것까지는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추천드리진 않고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차라리 이쪽을 보라고도 이제 많이 추천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이쪽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도 이 황학동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전체적인 이제 뭐 구역 안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타이밍상 특별계획구역에 편입이 이제 안 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금 자체는 여기는 1억 미만으로 초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지역이고요. 물론 속도 자체는 당연히 특별계획구역 4구역보다는 조금 느릴 수는 있습니다. 느릴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재개발 플로우 중에서 뭐 초기 1, 2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이제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도 원래라면은 크게 움직임이 없다가 여기 4구역이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받는 걸 보면서 여기 있는 이제 지역 주민들도 조금 영향을 받아서 이제 재개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활성화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조금 더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구역이기도 하니까, 사실 이제 정리하자면은 금액이 뭐 이제 발품 팔아서 조금 이제 소액으로 찾을 수 있는 매물이 있으면 당연히 특혜 4가 낫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 2억, 3억 주고 들어갈 것 같으면은 저는 차라리 1억 미만으로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이제 눈을 돌리시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별계획구역 4구역이 이제 소액으로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어도 이제 훨씬 더 소액으로 가능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제 마무리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자리 준비하셨거든요. 어떤 자리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오프라인 세미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투자라는 것이 저희가 뭐 세미나 주제를 알려드리고 뭐 그러고 있긴 하지만은 이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00명이 있으면은 100가지 투자법이 나온다라는 말 정도로 이게 개개인에 맞춰서 이제 각각 상황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뭐 세미나 참석하셔서 먼저 들으신 다음에 이후에 개별 상담까지 신청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신청해 주신 이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이런 투자 저런 투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투자법을 많이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활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상담하시는 거 보셨죠? 굉장히 꼼꼼하고 또 솔직하시니까요. 이런 부분들 원하시는 분들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예약 문의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참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